참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율부에서 제일 먼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이 문 닫는 검찰 최후의 몸부림은 줄사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열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라지는 78년 떠나가는 검사들 역사를 만들고 역사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동명 목사님 예. 저 검찰 저 문 닫는다고 하면 어떤 그 장단점이 있나요? 아마 저거는 경찰이 일반적으로 민생 치안은 담당하고 일반 그런 형사범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경찰이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거악이라 해가지고 정치 권력과 관계되는 그런 그런 범죄 사건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경찰 수준으로서는 잘 건드리기 힘든 그런 범죄를 지금까지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행정안전부에 속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이제는 행정기관의 하나의 거로 전락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런 위상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로 이제 자기들 이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된 것도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없지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날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했더런들 오늘 함부로 이 정치 권력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검찰을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칼 아닙니까 칼. 검을 지어줬으면 이 나라에 참 잘못된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가 누구 되었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날카로운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디게 휘둘고 어떨 때는 참 약자들에게는 그 권력을 안 가진 존재들에게는 사정없이 휘둘렀던 그 검찰의 과거 오늘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물론 뭐 이 제명 이 정권 이 정청래 같은 저런 세력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참 뭐랄까 옛날에 목을 치는 망나니처럼 지금 마구잡이로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이고 뭐고 전부 다 사법 대법 자기들 말하자면 정청래가 대통령도 우리가 뭐 내리는데 뭐 대법원장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한마디로 이 나라는 지금 광란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에 했던 일이 오늘날 부메랑으로 돼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까지 전부 다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지금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전 목사님, 예.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문 닫는 검찰 최후의 몸부림은 줄사표했다.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것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 없어지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검사가 어떤 그 잘못된 부분도 있죠. 정치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권력의 힘에 휘둘려 가지고 네. 이제 이제 사람들을 수사하고 박근혜 같은 것이 대체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은 검찰이 그래도 법을 지켜나가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검찰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이제 그 국민들은 저항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도 당사자들이 이게 검사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표를 던져버리고 검사가 없어지는 것을 끝내버린다. 야, 이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는 다 망했구나. 이 의회 권력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건국 때부터 만들어 놓았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연방제도요. 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걸 보니까. 네. 자, 그러면 강은식 목사님. 네. 지금 검찰의 그 수사권을 줄여버렸을 때 이제 간첩 잡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간첩을 네. 못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 검찰이 없어졌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의 청정국이 지금 마약의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저런 검찰청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수사해야 되고 추적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현재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삼법이 우리 삼법 분립이 무너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 이제 마약이라든가 공안이라든가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 이제 정치 검사가 있고 줄을 서는 검사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문제를 빚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삼법 분립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제 78년 사라지는 70 떠나는 검사들 줄사표 내도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 검사들이 해야 할 가장 정당하고도 검찰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서 줄사표가 아니라 잘못 되어져 가는 누구보다도 정부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문제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줄사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못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도표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도표를 보면요. 이게 사실은 중국의 그 모든 그 인민위원회의 개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중국 사법제도와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 수사하지만 검찰은 기소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중국 검찰 사법제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검찰 사법제도를 모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보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상권 분립을 이게 지금 훼손시키는데 중국에서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중국의 검찰 사법제도가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일들인데 홍동명 목사님이 제일 말씀 잘할 것 같은데.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네. 공안이란 이름으로 참 어쩌면 군 권력 못지않게 강합니다. 무경이라 하는 제도가 있어, 무장경찰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사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 군대 못지않은 예산이 거기 투입된다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나라는 공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스리는 당은 공산당 일당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벤치메이킹하기 위해서 당교 협약도 맺고 거기 가서 많이 배운 겁니다. 네. 배워가지고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시장경제, 국가 시장경제죠. 저거는 민간시장경제가 아니고 그걸 도입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활용점정 찍는 것이 이번에 대거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무비자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무법 천지가 될 가능도 지금도 제주도 같은 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 이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참 발밑으로 지금 밟히는 그런 지금 사태가 오고 있는데 지금 불량하게도 우리나라의 홍콩을 중국의 그 어떤 그 공안에 의해 가지고 완전 중국화 성공했고 우리나라도 중국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참 우리가 소리 소식도 없이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전쟁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도 한 번 안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제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네. 자유민주 체제가 소리 소식도 없이 지금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헌법을 개정한다든지가 우리 모르게 나중에 또 보수 정당이 사람들 한동훈 세력들 인사들 모아가지고 하면은 그 헌법만 개정 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을 내는 그런 우리 체제의 최종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힘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꺼져가는 이 불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누가 말했죠. 깊이 알면 알수록 밤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 놓여 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도
자기 저 사법부에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가지고 이 국회 분리나 가지고 청문회까지 지금 당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그 당시에 그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 원석 저 검찰총장 그런 시스템이 해가지고 전에 있었던 그 조치했던 그 세력들을 날카롭게 단죄해 그걸 못 해가지고 오늘 이런 지금 비극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네,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그 전 목사님. 여기 보면 중국의 검사는 기소하고 공안대 우리로 말하면은 경찰이겠죠. 예. 예, 거기서 수사죠. 그러니까 중국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도 기소 심사인데 검사의 수사권은 인권 침해 등으로 일부 범죄에 한정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중국 공안은 뭐냐? 기소 의견 사건은 검찰이 송치되고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처리는 수사 종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에게는 없어요. 경찰에서 그냥 공안에서 끝낸다. 네, 공안에서 끝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중국을 보고 베낀 거란 말이야 이게. 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조직 하나를 더 보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직도고 이게 중국의 조직도인데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도 예. 요 검찰표를 딱 보고 예. 어떤 그 이북에서 탈북한 예. 그 국회의원이 박충건이라고 있어요. 박충건이 예.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내가 이거 어디서 분명히 봤다. 예. 도표를 예. 너무나 똑같은 도표를 내가 봤다. 네, 넘겨보세요. 네. 그 어디서 봤냐? 바로 저 중국에서 봤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무나 판박이의 그런 그 권력 체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검찰 개혁에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사권은 경찰.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선거법으로다가 거기 때문에 목사 나오연 때문에 경찰 조사 갔는데 변호사하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 경찰이 정말 막게 하더라고요. 막게. 아니 막말을 하더라고요. 막대 경찰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경찰이 이렇게 한마디 경찰한테 이 변호사가 썼더라고 글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경찰이 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이 그걸로 집중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의 하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로. 저게 이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경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럴 때에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마약 수사라든지 간첩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그냥 지금 천지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네.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의 이런 개혁의 그 취지는 뭐 권력 분산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범죄자들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검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산 세력들의 난 준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원식 목사님. 네. 조금 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개혁안이 아니고 검찰을 지금 이제 아주 축소시켜서 이 경찰만도 못한 것 같아. 없어져 버리죠.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고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 하는 요즘 그 행정안전부가 지금 주로 경찰만 관장하는데 이제 검찰 기능까지 둘러와가지고 네.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안전부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격화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 정말 앞으로 이제는 경찰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권력이 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게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저게 큰 틀에서는 이게 옳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자초했느냐? 검사, 판사들이 나는 자초했다고 그렇게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으로서 강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치 실실보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강 목사님 한마디 해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권 분립이 건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또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업무인데 또 임무인데 이걸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행정안전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행안부다 그러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금 우리 중국의 아까 조직도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의원이 이걸 중국에서 봤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린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제대로 검사들이 했던 이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는 진흥수사대가 있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와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에 한계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 모든 제도는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네. 결과입니다. 하나 넘겨줘 보세요. 그 홍 목사님. 예. 저기서 이제 실제 검찰 개혁의 목적이 권력 집중인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얘기냐면 그 권력이 분산하고 이게 이렇게 지방자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권한을 주고 정치적 개입에 따른 권력이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검찰 축소의 역효과가 일어나서 정권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네. 말했지만은 기존의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거악이라고 말합니다. 거악. 네. 국가적 차원의 범죄, 이런 정권적 차원의 범죄, 이런 범죄를 경찰이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찰 수준에서 감히 그 현재 예를 들어 집권층의 권력층의 그 비리를 갖다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라고 하는 고도로 엘리트화된 그런 그 검사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물론 경찰 공조를 했죠. 그때도 경찰도 그 당시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했습니다. 네. 마약 수사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거는 정말 간첩을 수사한다든지 그 마약을 수사한다든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거는 일반 경찰이 그동안에 잘 하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행정안전부로 넘겨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공수처도 있죠. 또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수사청도 걸러 넘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정안전부가 공룡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무부는 그냥 기소만 아무 별 법무가 하는 일을 이제는 경찰이 해라는 곳 넘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법원에다 기소하는 기능 그리고 공수 유지하는 거 그 두 역할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에서는 뭡니까 교도소 행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하는 거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법무부의 상징은 검찰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권력형 큰 범죄들은 할개를 치고 지금 설치고 돌아다닌 걸 겁니다. 그 범법자가 국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 전준환 목사님. 예. 민주주의 원리의 역행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에는 상권분립 원칙을 파괴시키는 건데 예. 자유민주주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 네. 예, 이거 상권분립의 가장 근본 원칙인데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법부를 상당히 위축시켜가지고 네. 결국에는 행정부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조금 클로 좀 해보세요. 대통령이 저기 보십시오. 국무총리 밑으로 해서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조금? 그 수사위원회가 저기 있고 그 밑에에 보면 조금 밑에 보면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쭉 있어요. 중수청, 국수본, 공수청 네. 요렇게 있죠. 네. 그 대통령 저 밑에 보면 기소권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청을 만들고 법무부에서 공소청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 손아귀에 닿는 거예요. 이게 예. 검찰청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권분립이 결국에 파괴된 것은 이건 뭐로 가겠다냐면 1인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지금 완전히 이제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에서 네. 또 이제 앞으로 판사 네. 사법부 그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마
이제 그 위에 그 대법원을 갖다가 또 장악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장악해 가지고 이제 사법부를 전부 다 이제 거의 기능을 다 약화시켜 버리고 네. 그동안에 했던 그 사법부의 기능을 다 약화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산하에서 입법 사법이 다 움직이도록 네. 이렇게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죠. 저게요.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찍소리를 못해요? 지금 저 검찰이니 뭐 판사들이니 이 사람들 찍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예. 가만히 있죠. 강원식 목사님. 예. 강원식 목사 군대 어디서 했지? 저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아니 보직이 뭐였냐고. 보직은 통신보안과 더불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안 쪽으로 일했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국가 기밀을 자꾸 이어서 공개적으로 까발리를 하죠. 아니 국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걸 까버릴 때 국가 기밀이 다 누설되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뭐 몇 년도 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근데 지금 저걸 보면은 네. 지금 거대 여당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모든 편제를 삼법 분립을 파괴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법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아니겠어요? 네. 그래 중국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중국을 그대로 친중으로 가면서 이들이 하는 저 소행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삼법을 무너뜨리고 이제 행정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다 보니까 모 당에서 혼자 다 해먹으라 그랬더라고요. 모두 대통령, 모두 세 개 다 대통령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진짜 무책임한 거더라고. 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국가를 생각한다면 죽어서 거기서 바닥에서 뒹굴르든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울 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문제를 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냐면 지금 얼마 전에 화재가 났죠. 대전 분원에서 그 모든 게 지금 전산이 마비됐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중국의 무비자 출입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어제부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입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도 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기로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손으로 쓰는데 수기를 쓰는데 문제는 주소를 안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쓰며 왜 왔는지 안 쓰고 이름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돌고 있냐면 제2의 홍콩의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중국 사람으로 인해서. 예, 중국인들이 그때 홍콩이 공산화될 때 홍콩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들어와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덜 할지 모르지만 얘들이 민노총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중국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반미 분위기가 지금 점점 가열되잖아요. 네네. 이 앞으로 계획적으로 갈 겁니다. 네. 의도적으로 네. 조국 같은 건 벌써 하면 아주 강하게 그런 멘트를 해요. 우리를 네. 수탈한다. 여기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반미 선동대가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화 이제 친중화되고 이제 노골적으로 반미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면은 자유우파가 또 벌떡같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거의 더 이상 못 참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다 나옵니다. 네.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좌파 그 쪽수가 부족하니까 저런 사람들 대거 그냥 여행식으로 와가지고는 거기 합류해버리면은 무슨 수로 막아내라 하는 거니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 강화문에서 할 때에 저쪽에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에서 네. 숫자로 쪽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네. 쪽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 사람 술을 누가 채워주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 여행 온 저 사람들 여기 와서도 당의 명령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받습니다. 너희들 우리나라. 한국 가서 유학생들도 다 당의 명령을 받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오고. 그렇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위장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내전인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면서 느끼잖아요. 네. 이들이 철저히 반미로 가면서 친중으로 지금 선동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에이펙에 또 들어오시면은 그때 또 이야기했지만 이번 3,500억 불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반미 운동을 철저히 국민들을 선동해서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친중으로 가면서 친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친숙하게 이제 저들이 지금 계속 유입되어지니까 하루에 들어온 인원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7만이 들어왔다 우리는? 얼마씩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뭐 주수도 없어요. 다 수기를 써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지금 홍콩이 지난번에 홍콩이 중국과 뛰어가듯이 우리도 또 똑같은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지금도 우리는 홍콩과 같이 된다 이렇게 써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추적을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게 검찰이라고요. 그 간첩이라든지 사상적이런데 경찰이 그거 못합니다. 예? 그 치안이나 뭐 내적인 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관에 보면 이런 것에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지금 사실은 검찰이 대전 분원도 조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불이 났는가? 왜 불이 났는가? 불을 지금 이거 지르는가? 왜 또 이게 지금 지연이 되는가? 뭐 90%다 복원됐다 그러는데 거짓말이더라고.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 똑같은 걸 하나 예비적으로 있어야 되거든. 그럼요. 그 해보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 황당하게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 지금. 지금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무비자입니까? 아니거든. 중국만 중국만 무비자거든. 근데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내수 시장에 우리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의 상품을 사주고 그들이 하면 우리 수입이 올라간다. 그런데 우린 일례가 있잖아요.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주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의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쇼핑센터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 거기 식당을 이용하고 기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요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얘들이 표면적 취지는 검찰 권한 분산 민주적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요. 경찰 공수처 권한을 확대해서 행정부 권력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통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을 막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권 분립을 없애겠다는 거잖아. 네. 그 검찰의 역할이 직접 수사를 없애버렸죠. 뭐 아예 기소 중심으로 지금 가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견제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경제가 아니고 견제입니다. 견제 저거 미스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차 수사, 경찰 권한이 1차 수사 전담하고 전문성 강화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고해가지고 검찰하고 의논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검찰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수사에서 배제돼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전국 단일 조직 행정부 지휘 아래 권한이 집중된다. 공수처 역할, 공익공직자 견제 전문기관이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이거를 넘기겠다는 거잖아. 임명, 운영 구조상 정권 영향력 개입이 우려된다. 사실은 뭐 우려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정권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완전히 대통령 권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게. 행안부로 들어가죠. 저게. 그러니까 예. 행정부 안으로 다. 예. 권력 분산으로 인권 보호 강화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 앞으로 경찰들이 공안 정국
그래서 결국에는 견제 분립, 권력 분립 이렇게 하는 목적이라 그러지만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벌써 뭐 참 여의도 국회가 민주당 그 일당 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없어졌잖아요. 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기능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이제는 소위 영원토록 자기들이 이제 주도하는 일당 독재 체제 그리고 소위 국민의힘 저거를 앞으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 버리면은 명실공히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설마 그렇게 했나 싶지만 저 사람들 하는 일이 설마가 됐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도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지금.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거 완전 그냥 해산시켜보고 더블당하고 그 새끼 정당들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그 방향으로 완전 중국식 사회주의, 궁중식 자본주의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기업 형태나 모든 것도 지금 전부 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정청래가 위헌 정당이라 하면서 내란 정당으로 몰이하고 있잖아요. 그래 야당을 없애려고 그게 자기 독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전진환 목사님, 예. 할 말을 잃었습니까? 저걸 보면 네. 아까 어떻게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갈 때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자유 진영하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쪽으로 우리가 붙는 그런 체제도 지금 체제 전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매불망했던 것이 체제 전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를 통해서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게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체제 전환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 가서는 저기로 간다. 그 뭐야 김대중이가 얘기했던 김대중이가 얘기했던 연방제. 그 연방제로 나는 간다고 봐요. 결국에 가서는 북한하고 같이 뭐 북한 체제하고 똑같은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방제 딱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하겠습니까?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걸 보면은 야 이게 잠이 안 오는구나. 근데 나는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런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눈물이 안 납니까 이게? 아이고 전 목사님 죽으면 손주까지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구야 그 최강욱인가? 예. 예? 다 묻어버려 가잖아. 41%를 물어버리겠다고. 묻어버리죠. 땅바닥에 이번 어려 찍으면- 한시에 2번 찍은 놈들은 전부 다 땅에 한꺼번에 묻어버리지.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한다 이게. 우리 전 목사님 혼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출국 금지 시켜버려요. 자 여기 한번 일면으로 다시 가서 보면 거기에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일면 자율보 예 거기 보면 검찰청 폐지안을 밑으로 내리세요. 저기 1단에 맨 위에 아니 올려 네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랬거든. 네. 근데 통과했어요 지금. 했어요. 김은혜가 이거 통과 못 시키려고 13시간 49분을 필러버스터를 했더구만. 참 어지간하다. 예, 참 혼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예. 화장실도 못 가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맞선 줄사표가 사실상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과 지휘부를 향한 내부 비판이 이어지며 조직 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 언론들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으로 검찰청 폐지 반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그리고 노만석인가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 대검찰청장은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세쪽 분량의 서신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장 목사님, 심정을 검찰총장 저놈들이 저렇게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검찰청에 뭐 가서 국회 가서 좀 눕는다든지 머리라도 깎고 막 항의를 한다든지 네.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같이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싸우면은 국민들도 같이 힘을 얻어서 싸우게 될 건데 예? 지금 저런 말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건요. 자, 이래서 지금 나라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지금 수사가 이제 중단된 그런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의 공안당들이 대한민국에 몰수히 들어오게 돼서 제2의 홍콩의 폭동을 주관한다면 더군다나 실탄이 지금 또 총기가 엄청 들어왔다 그러거든.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분실도 많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 자, 뭐 한 2만 발 돌아다닌다 실탄이 예. 정체불명의 실탄이 2만 발 뭐 돌아다닌다는 말만 하고 그걸 뭐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말로 이 나라가 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 참 와인버브 장관 말한 대로 먼지 알아서 이 광화문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실탄이 들어오고 저 중국 애들이 저렇게 몰수히 들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에이펙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일들이 나지 않겠냐 하고 염려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몰수히 지역마다 아주 시골까지도 다 중국인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땅을 거의 뭐 막 사고 국가에서 막 지원을 다 해주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 공산혁명이 홍콩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와 노파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은 광화문에 그리고 보수우파들이 총연대를 해서 10월 3일에 있을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염려와 근심을 국민들이 꼭 해야 되겠냐. 국민들이요. 네. 지금 이런 아주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개구리 네. 그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가 폭삭 썩어서 그 구워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들이 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목사들조차도 전혀 관심 없는데요. 없어. 뭐 여기에 관심 대해서. 없고 설마 그러겠느냐. 이번에 뭡니까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 보고 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보고 깽판을 치고 있느냐 해가지고 단속하라 이래 됐거든요. 단속하라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아니다 이거는 집회 시위 자유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다시 막 진압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막 길바닥 누워가지고 막 그런 시위를 하던데. 앞으로요 중국 대사관이 옛날에 조선 총독부매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관이 바로 과거에 우리를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매로 중국의 총독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전부 그 앞에가 대통령도 굽시굽시거리고 옛날에 그 뭐 참 위안 스카입니까 그 사람처럼 우리나라의 조정을 마음대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감독하는 뭐 지금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좌파들 욕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저기 나오는 거 보세요. 전국이 다 다녀봐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반발하면서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좌경화된 건가? 아니면은 무관심한 건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가? 누구야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이태리의 이름이 안토니오 그람시 전략이 그대로 지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진지전을 구축한 진지전 거지. 다 구축해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 상태다. 네. 이게요. 물론 남노당에 의해서 했지만 그때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에 의해서 잘 막았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대중이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진지전을 구축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후로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거 백낙청 그 그룹에서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네네. 완전히 이북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뭐 전혀 감각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로 다 넘어갔다, 끝났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솥을 기울여서 한 번 우리가 6.25 전쟁과 같은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고통과 전란을 한번 겪어봐야 국민들이 그제서 깨달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대통령 측근 김현지 있잖아요. 이번에 국감에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 그랬더니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실이 실제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의무적으로 국회에 국감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야당에서 나오라고 한 거야. 예? 국민의힘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비서실장의 보직을 변경하고 결국에 이 사람이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공견하게 쓰이는데 국감 출석 여부로 잡음이 생기자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아니 역대의 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 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얼마나 찜찜하고 얼마나 이 모든 게 있었으면 이 핵심 보직으로 있는 이 비서관을 그냥 옮겨버리고 거기에 못 나가게 했을까요? 자리를 변경시켜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저 김현지 저 사람이 지금 미스테리 인물 아니에요? 미스터리 인물이죠. 저 사람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게 미스테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누가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 사람을. 예.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저 사람의 이재명과 관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아랫번에 그 방송할 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석기가 거기에 옛날에 파견된 성남시부터 파견돼가 오늘까지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은 지하에서 프로젝트를 짜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착착착 진행되고 올라갈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로 거기에 이 김현진이라는 사람이 이석기가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권력도 저 사람한테는 잘 할 수 없는 강선우입니까? 저때 장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여론 안 좋으니까 내일 앉아라. 이 김현재가 말하니까 금방 사변해 보더라고. 그만큼 실제적인 권력이라는 거죠. 저기 댓글에 김현지는 여자 간첩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많이 나오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면으로 좀 넘겨주시죠. 이면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면에 보니까 이제 저건 뭐 한번 읽어보면 밑으로 보면 2차 소비 쿠폰 일주일간 3조 4,080억 원을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 하나 일어나면요, 여론이 나쁠 듯 하면 돈 풀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되고 국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채산성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지금 IMF에서 경고했거든. 생산성이. 예, 생산성이 지금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라의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게 돼버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전략에도 보면은 나라를 대혼돈사들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가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혁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분위기를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관세도 의도적으로 파토시키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반미가 저절로 국민들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구에 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4,100억 불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번 이재명이가 미국에 가서 먼저 그것도 서로 협상 가운데 3,500억 불을 요구하거나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수 쳐서 3,500불을 선불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100억 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3,500불을 준다는 억불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IMF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거 다 주면은 우리가 다 IMF로 가고 나는 탄핵당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럼 3,500불을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이게라. 우리가 미국이 제안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예. 트럼프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재명과 스태프들이 3,500억 불을 선불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보통 그 추석 상여금을 미리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적어도 한 지난주쯤 예. 그렇게 주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준대요. 아, 국가에서. 고가에서.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이걸 안 주나? 누가 공무원들에게? 교육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 망할 때에도 우리가 가서 보면은 연금도 못 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가면 국가가 이제 기업이 망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연금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저 소련처럼 연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국가가 파산되면 파산되면 연금을 거지, 어떻게 뭐.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돈은 막 푸는데 지금 국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기잖아요. 경제 위기. 그 밑에 좀 한번 쭉 소위 보시면 말하는 실물 경제는 다운이 되고 위기인데 네. 의도적으로 주식을 억지로 끼워 올려가지고 무슨 잘 돌아가는 것이 말하지만은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리고 삼조사 이런 거 자꾸 돈을 뿌리면은 돈이 많이 유통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달러당 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막 걷잡을 수 없는 1,400, 1,500, 1,600까지 올라간단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까운 시간 안에. 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죠. 지금 현재 지금. 자, 3면으로 좀 넘겨보셔서 지금 보면 이런 상태인데 3면으로 넘겨서 하단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기업 생태계 10년 가까이 위축됐다. 종업원 수 감소하고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한국의 기업을 받쳐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라갔죠. 잘 나가는 중소기업도 지금 이 기업을 갖다가 지금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얘들이 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을요 중국에 팔고 있다는 거야. 오너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모든 중소기업들이 한계를 느끼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채산성까지도 막 그냥 억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법이 나오니까. 그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중국에서 일단은 돈을 대요. 네. 우리가 기술을 대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기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 2, 3년 되면 기술이 다 이전돼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도 구할 수가 없죠. 임금은 높죠. 네. 국가의 법은 이렇게 조여오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버틸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도 안 빌려주니까 중국에서 빌려오는데 거기서 8% 이상을 가져가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지난번에 예. 우리 평택에 쌍용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네. 노조 가운데 금속 노조가 가장 강렬합니다. 예. 그래 평택의 쌍용 자동차 금속 노조에 의해서 위기에 왔을 때에 중국에서 그 기업을 인수받았어요. 그리고 3년인가 운영하다가 모든 기술을 빼가고 그리고서 또 이제 인도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아주 야비하게 기술을 빼가면 그 다음엔 다수 인계를 해줘서 이렇게 핵심만 뽑아간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홍동영 목사님.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냥 여기서 떠들기만 해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좀 10월 3일 날 국민 저항권으로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국민의힘 또 보니까 뭐 대회 한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보니까 메가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뭐 과음을 지르게 하지만은 아니 거기에 도끼를 다 빼버리고 무슨 뭐 윤석열을 또 거리두고 뭐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아주 결정타를 매길 그런 건 전부 다 언급 안 하니까 저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우리가 추구했던 원색적으로 애국 운동하는 자기들이 저쪽 사람들 말하는 극우라고 매도되는 우리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가 다 극좌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집권 세력과 그 주변 머리는 전부 극좌예요. 지금 극좌. 극좌라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돼 있는데 이 극좌는 극우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극우를 하기를 말기나 극도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우리 극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세력이 확대되고 1,000만 조직이 돼가지고 1,000만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참 4.19 5.16에 버금가는 그런 참 나라를 갖다가 체제 전환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원래 이승만이 만들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다 파괴되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 무너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저들의 저 참 인간 그 짜는 인간들한테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노예 생활. 맞아요. 원래 공산주의라는 그렇습니다. 무식한 놈들이 정권을 무력과 폭력으로 거짓말로 선동해서 잡아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들 전부 다 지배하고 완전 참 붕어 개구리 참깨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놓고 자기들만 그 위에서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인간 그 짜는 것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직전에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우리 가만히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한심하게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야외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을 다 뽑아버립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 윤어게인을 지금 외쳐야 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나 윤어게인은 여기서 절대로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큰 소리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극우가 무슨 극우냐. 나라를 지킨데 그러나 지금 극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홍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극우밖에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전 국민이 극우가 돼서라도 나라를 지켜내야지요. 나라를 살려내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광화문을 극우 세력이라고 몰아붙인다고 해도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죠. 네. 7면을 좀 한번 봐주세요. 7면에 보면 우측에 그 트럼프가 전 세계 미군 지휘관 오른쪽에 전 세계 미군 지휘관 회의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버지니아주 퀀타코 해병 기지에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걸 했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국방부라는 단어를 없애고 전쟁부로 바꿨더라고요. 원래 전쟁부였습니다. 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전쟁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방위 개념인 국방부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가만 생각하니까 전쟁부로 있을 때 미국이 전승을 다 했다 이기라. 모든 멕시코의 전쟁도 이기고 스페인과 전쟁도 이기고 1차 2차 세계 다 이겼는데 이 국방부로 들어오는 이 미국이 영 희발이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전쟁부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원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그게 예. 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군 여러 가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미군을 갖다 재편하고 또 군 조직을 슬림하고 그걸
군대도 저 장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이걸 장군 많으면 전쟁하기 힘들어요. 지금 실제 전투하는 병력이 많아야 되지. 위에 대가리만 많으면 이건 전쟁하기 아주 이거 좋지 않은 몸챙기라 그게. 그래서 해가지고는 전쟁하기 좋은 그런 군대 조직으로 탈락말락하는 그런 지금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 해당되지만은 신 엣지슨 라인 끊느냐 마느냐 이것도 상당히 저기서 발표를 할까봐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기 강원식 목사님. 예, 병장조를 제대했죠. 예, 병장. 병장이죠. 자랑스러운 병장이죠. 병장. 그때 목사님 군대 가 있을 때 그때 도끼만행 사건 났지. 그렇죠. 그치. 예, 미루나무 도끼만. 예. 지금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미군이 죽었어요. 그랬죠. 미군이 죽고 우리 병사도 죽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단 위에 헤그세스 장관은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신경을 쓴 탓에 전투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국방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쟁부로 두겠다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물리쳐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중동 사태를 처리하는 것도 보면 그리하고 좀 유럽의 이라크 전쟁도 아니 이라크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 전쟁도 역시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가 승전고를 울리는 전제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란하고도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그 핵으로 인해서 복원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볼 때 김정일도 발발 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잘 지내보려고 저희 우크라이나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뺏긴 건 넘겨주고 빨리 추진해라 이랬는데 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미국 그럼 우리 돈 안 되죠. 이러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뭐하고 그런 운구추춤했는데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빨리 제발 빨리 이게 휴전해라. 그래 푸틴이 이게 말 안 듣는 거야 계속해서 전쟁 기속하니까 트럼프가 꼭 찍어 도는 거죠. 좋아.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에게 너 장거리 그 미사일 줄 그런 의향이 있다. 앞으로 너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이 트럼프도 최근에 그 오직널에서 젤렌스키가 만난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가만히 보고를 받고는 이 트럼프가 확 달라진 거야.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가 말한 말이 러시아는 종이 호락이야. 이미 경제는 다 붕괴돼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뺏긴 것뿐만 아니고 더 이상 또 빼앗을 그런 바로 크림 반도를 말합니다. 먼저 넘어가는 거. 그것이 도로 찾을 수 있어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그냥 강하게 이제 그런 말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우크라이나도 이 사람들 이제 전쟁에 이골이 나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 군대를 직접 공격을 했는데 그 나라의 주유소 기름 시설 이런 걸 다 때려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때리게 지금 전쟁 수행을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외국에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때가 전쟁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이 그런 것만 주요 요소에서마다 무슨 석유 통로나 이런 거 다 때려부니까 지금 당분간 수출을 중단하라 이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러시아는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많은 서방의 지금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지금 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하라리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러시아는 이미 진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금 대반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가자 그 밑에 보면 트럼프가 가자 종전 협상 최종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도.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완전히. 지금 그래서 미국도 그 평화를 저렇게 그러니까 강한 힘만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지금 휴전하든 안 하든 이미 그 사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두드려 가지고 건물이 성한 거 별로 없습니다. 완전 그 평탄 작업 해나가는 게 하도 폭격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쯤은 저렇게 이제 협상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철군하고 하더라도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구성하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라 이런 그 아랍에 온 거 친미 국가들이 거기에 경계 군대로 파견돼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것까지 안이 지금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도 이게 편치가 않다 이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오면을 좀 한번 봐주시면 그 하단 우측에 오면 하단 우측으로 좀 보시면 저기 보면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가 주한미군 한반도 배치에 공식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 저기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뭡니까 이란의 그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장군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장군이 있는데 그거는 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야. 네. 그게 바로 바그다드 공항에서 나오는 거 차에 타고 가는 걸 딱 찍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네. 현장 죽여버렸잖아요. 저게 네, 네, 네. 저기 무서운 그런 저 항공기인데 저거는 참 그 북한에도 엄청난 경고가 되죠. 네. 언제 날아가가지고 뭐 북한이 김정은이 쪽집게로 타게 할지 모르거든. 그렇죠. 저게 지금 그때 발사하는 거는 보니까 그 다른 건 피해 안 주고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사전에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네. 그 사람에게 뭐 폭발보다는 네. 칼 같은 거예요. 칼 같은 거. 네. 딱 찍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갈아뿌는 게 그냥. 그래가 죽여보는 게 저게. 아, 네. 그 저기 강식 목사님. 뭐 가르다 가는 뭐겠지. 쪽집게처럼 그죠. 지금 저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네. 저게 사실은 북한만 저러는 게 아니고 중국도 저게 다 견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저게. 세계 어디든지 날릴 네, 수 있습니다. 저게. 강한식 목사님은 저걸 보면 네. 좀 군대에 있을 때 비밀적인 것도 다뤘잖아.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 저 개인 생각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저것을 한반도에 배치시킨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에 시진핑도 벌벌 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저거 시진핑만 벌벌 떨 거 아니고 이재명이도 벌벌 떨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저 안 떨어요. 왜?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 예. 나만 군대 안 가고. 예. 저기 가만 있어봐. 홍동명 목사님도 병장이지. 나는 미사일 부대 병장. 병장.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딱 하면은 저런 것이 군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저런 말이 되게 실감이 나요. 네. 근데 나는 실감이 안 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저런 얘기 들으면 실감 나겠어요? 국방장관 모르지. 네. 저 김민석이가 저걸 보면 실감 나겠어요? 네. 이재명이가 저걸 보면 실감 나겠어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안 실감이 나? 목사님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겁 없이 까부네. 그렇게 겁 없이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 가잖아 원래. 무식이 용감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아니, 저런- 남대문이 동대문에 있다는 게 맞아. 저런 것을 신문을 보면요. 네. 저런 것에 전문이 아닌 사람은 저런 거 거의 안 읽어요. 네. 쓱 지나가 버리지. 나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저런 거에 나오면 뭐야 그러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수준은 우리보다 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저런 거 보면 스폰지 국방부 장관이 그런 정도니 이재명이는 어떻겠어요? 저 사람 군대 안 갔잖아요. 이재명이도. 그러니까 도끼만행 사건 났을 때 제가 그 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판문점에. 판문점에. 그때 공격하고 다 철수하고 그때 전쟁 카터가 아니었으면은 전쟁 났어요. 레이건 같았으면. 근데 이야 그때 비상계엄 딱 선포돼 가지고 뜨는데 밑에 정찰기 있고 그 위에 코브라 떠요. 그 위에 코브라 떠. 그리고 그 위에 전투기 떠. 이야 그리고 전부 다 유서 쓰고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나갈 때 거기 강 다리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살림살이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유서 같이 써가지고 편지 보내고 울었다니까. 근데 이제 장 목사님은 네. 그때 그 판문점에 근무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우리 전준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국방장관이나 그래도 국방장관은 방위라도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김민석과 이재명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우리 그때 군사훈련 할 땐 팀 스프리트가 있었잖아요. 팀 스프리트. 홍동영 목사도 거기 참여하셨어요. 그 팀 스피릿은 저는 뭐 군대 현역 있을 때도 그때 했으니까 예. 나는 전 제대해가지고 첫 해에 대구에서 교육전사 하는데 예비군 됐는데 팀 스피릿 참가해가지고요. 예. 트럭 뒤에 타고 예. 대구에서 예. 강원도 원주까지 예. 출동해서 그때 예비군으로 예비군으로 아. 나는 현역 때도 그런 훈련 안 해봤는데 현역 미사일부터 그런 할 일 없거든. 제대해가지고 팀 스피릿 참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어요 그때. 아, 우리 때는 그 헬리콥터 타고 움직였거든. 예, 잘 나간데 그때. 아니 홍 목사님이 우리보다 먼저 제대했나? 아니 나 그 6개월 그 다음에 내가 입대 1월 달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얘기 빼면 못 온다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이 나라의 중요한 국방을 맡고 있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알겠냐 그 말이요. 그렇지. 나도 모르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홍 목사님이나 강은식 목사나 나나 이렇게 해서 군대 얘기하잖아. 네. 지금 정광훈 목사님 보고요. 네. 하사 출신이잖아. 꼴값들 떨고 있네. 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별 3개 앞에다 노상 하사 출신을 강조하더라고. 우리 하여튼 참 앞에 하듯이 지금 하여튼 하사 출신에는 가지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늘 기죽이는 거야. 거기는 기갑 부대지 또. 탱크 부대라 하면서 말이죠. 하사 출신이라고. 그 탱크 부대가요. 그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그 안에 탱크 안에 들어가면 그 여름에 그 열기, 겨울엔 또 엄청 춥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했으니까 할만해요. 할만해. 그런 말 할만해. 자, 그 다음에 14면 좀 보겠습니다. 14면 보이스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아주 그 글을 잘 썼더라고. 당 위한 국가 만들려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고 당을 위해. 그러니까 저 공산당 아닙니까 저게. 그렇죠. 모든 공산당은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당의 군대지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공산당은. 예. 국민 위에 당이 있어요. 인민 위에. 그래서 옳은소리라 그랬네요. 옳은소리. 그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 조금 키워줘 보세요. 키워줘요.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대법관 중원과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에 더해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을 제한 모든 제도를 마음껏 뜯어 고치고며 국가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변질의 신호탄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법관 수를 늘려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사법 독립의 근본을 흔든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내란 재판부 설치 역시 재판을 정치화하는 발상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수청 분리는 범죄 피의자 방어 장치로만 보인다.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강제로 해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 또한 언론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폭거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허물고 권력자와 당을 위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재편하며 인민을 위한 국가를 외쳤지만 입법, 행정, 사법은 모두 공산당의 하이독으로 전락했다. 결국 인민민주주의는 구호와 달리 권력은 당의 전액에 집중된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개혁을 명분 삼아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를 위한 당을 위한 국가가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는 말살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이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 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권력 분립, 그 다수결의 결론을 내리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수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는 결코 자유정당성을 대체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민주공화당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 약한 자의 소리도 외면하지 않는 게 공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입법부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수당을 이제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안 하죠. 예. 막 그냥 쪽수로 그냥 밀어붙이는 모든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제1조 1항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10월 3일 날 다 나와서 저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헌법의 제1조 1항까지도 붕괴시키고 있는 입법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 이거죠. 그 지금 바로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급진적인 제도 개편에 미쳐 있다. 이는 예비 범죄자들의 권력 기반을 영속화하기 위한 구조적 포석이며 자유민주주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유민주공화국을 지금 완전히 해체하는 이런 것인데 이미 오래전 예.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배제하더라도 사법부와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들이 무력화된다면 남는 것은 권력에 지배하는 국가일 뿐이다. 민주당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쌓아놓은 유산을 가볍게 허물며 새로운 당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네. 정치 철학자 토크빌이 경고했듯이 다수의 전체 전제는 자유의 가장 교묘한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아까 초반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중국의 그 제도 조직과 네. 우리 대한민국 조직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네. 저렇게 똑같이 갔습니다. 네. 대법관부터 30명으로 늘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쓴 글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에 이렇게 공산화되기까지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보면서 이런 제대를 딱 만들어 놓고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네. 만일의 경우에 정권이 딱 교체가 됐으면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됐다고 예. 생각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런 사법 이것을 갖다가 원상 복귀를 시키고 이렇게 그 길로 갈까요? 야, 이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또 이용하겠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권력자들이 그런 행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권력자는 그게 속성이 똑같습니다. 예. 참 저기 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공화 이렇게 민주공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이 미국에 남쪽에 있는 그런 주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투표에 의해 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했거든. 그게 이제 민주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했지만은 링컨은 공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한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네. 공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민주적 적차에 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걸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게 오늘날 자유민주 미국이 지금 굳건하게 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포틀랜드에 그 아주 그 개판 5번 전된 좌파에 의해 가지고 무법 천절이 된 거기에다가 지금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도 우리나라 것도 탄핵이고 무슨 오만 소리 내란이 떠들겠는데 미국 트럼프는 예사롭게 그냥 군대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내란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가 다 붕괴됐잖아요, 지금. 이게 내란이 뭐가 내란입니까? 이게 내란이잖아요. 이게 반국가 세력이고 네, 맞아요.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반국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습니까? 지금 이 여당이 반국가 세력이 이들이 내란당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헌법 1조 1항에 보면 우리 잘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진짜 이번에 제가 이거 민주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인민도 민주주의니까 공화라는 거 하는 거 저거를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화라는 게 뭐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근데 지금 입법부에 있는 애들의 모든 권력은 부정선거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럼 지금 이런 생각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크다. 자, 그 다음에 10조, 헌법 제 10조를 한번 봐주세요. 헌법 제 10조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예.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 여기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중에 저기 국민의힘의 안중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볼 때. 그렇죠. 국민의힘 저걸 투명 정당으로 취급하고 이 사람만은 정당으로 아니 취급하고 이 얘기하는 거 이찍 찍은 사람들 다 41%를 묻어버린다. 저게 지금 그 발상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전원들이 폭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원식 목사님 예. 저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완전히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하고 뭐 묻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10월 3일 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말은 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 남한이 5,300만이잖아요. 네. 북한이 2,600만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의원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태양 2천만은 죽어야 된다. 네. 그리고 1,000만은 보트피플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남한이 2천만과 북한이 2천만, 4천만으로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를 세워서 원하는 대로 끌어가겠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어요. 나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10조를 굉장히 목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올려줘봐요. 올려줘봐. 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국민들은 잘 몰라요. 네. 헌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광TV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일러주고 말해주며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권이 완전히 확연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이거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저항해야 되죠.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와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37조 헌법 제 37조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37조에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헌법에 없다고 해도 네,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 양이 무서운 거예요. 이 양.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만약에 이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저기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게 무슨 법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지금 감옥에 간 것이 내란 우두머리로. 저기 홍 목사님은 예. 내란 우두머리로 간 거죠. 내란 우두머리를 강 하자. 목사님은 지금 내란죄를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내란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아니 내란죄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죄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무유 처음에는 내란죄를 이야기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직무유기를 서서히 선회하고 지금 있습니다. 구속당한 내용이 내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으로서 그래 지금 현재 그 앞으로 그 뭡니까 지금 지금 판사가 연말까지 뭐 이런 심리를 하고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측하잖아요. 그 뭡니까 직무유기는 유죄를 하고 내란은 무죄를 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이야기 나와요. 근데 대통령이 그 직무에 대해서 하는 거는 끝나고 나서지. 그렇죠. 하는 중간에 이거는 할 수 없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사를 과정인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이 한계를 넘어서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들이 국민의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해서 뽑아놨는데 이런 권리를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상 내용이 침해당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뭘로 맞서야 돼?
그 국민저항이라는 게 지금 무슨 생소한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 목사님 내한테 부당하게 어떤 거를 했다. 했다가 나는 장 목사님한테 저항할 그 의무를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까닭 없이 누구 이웃이 나를 갖다 괴롭힌다.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폭력으로 일진들을 괴롭힌다. 그럼 저항을 할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당한 거지. 그렇지. 그 정당한 거지.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정당방위를 하잖아요. 강도 갔을 때 몽둥이를 상대방 강도를 때리는 거 정당방위를 합니다. 그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폭력적인 모습 같지만은 내 생명 위협받고 있는데 그 강도에 대해서 내가 정당방위로 야구방맹해 가지고 상대가를 대가리를 깨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내가 참 강도 들어왔을 때 내가 강도한테 숨어 있다가 야구방맹해 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내가 상대방이 한 몇 센치 사이로 대가리를 못 때리는 거야 그때. 강도 우리 집에 들어가는 교회 옆으로 들어가는 걸. 대갈통이 있고 머리통이 있죠. 그래서 때리는데 막 기압과 함께 까까만 밥쪽에 내리쳤는데 이름 몇 센치 사이로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막 비명제로 도망가는 게 하도 놀래가 이놈이 도둑놈이 도로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기다렸다가 쉿 두드리면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도 정당방위에 안 된다 카대 월거리 했다 카대 그게. 근데 직무유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막 도망가는 놈 내버려 놔둬야 되는데 돌 가지고 따라가면서 막 밤중에 막 했는 거야. 내가 혼자 그냥 밤중에. 그랬으니까 그놈은 영원히 그 근바로 얼씬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와서 선회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란죄로 해서 내란수계라고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 이제 그 항목이 없다니까. 없는데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헌재에서도 내란이란 말을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개인의 인권, 난 그 대통령 특검에 감사받으러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초췌하고, 아니 왜 그렇게 머리는 그렇게 깎아놓은 거야?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머리를 막 밤송이 같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지그작으로 여기를 이쁘게 다듬지도 않고. 그래도 대통령으로 나오시면서 깎듯이 예의는 다 갖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 때도 똑같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부정선거 이렇게 가지고 백악관에 쳐들어가서 그 난리 쳤잖아요. 이걸 내란으로 묶으려고 했잖아요. 이걸. 근데 그 내란으로 묶지 못했잖아요. 그 트럼프는 대통령이 지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내란이라고 묶을 수 있지만 기물을 파괴했다 이런 걸로 묶을 수 있겠죠. 이것이. 근데 지금 완전히 내란 우두머리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 그러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3일 날은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가 독재로 지금 해서 모든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도 무너뜨리고 있고 언론계도 다 지금 이번에도 법을 그냥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진이 쳐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을 지금 뜯어고쳤고 조직까지 바꿔버렸어. 근데 내용은 법은 바뀐 게 없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완전히 지금 그 독립기능관 그 관장을 또 이제 몰아내려고 지금 아주 기를 쓰고 앉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재판 조희대 씨를 지금 내쫓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잖아요.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보면 국민 저항권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건데 3.1운동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부마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비폭력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10월 3일 날 좀 다 나오도록 동료 한마디씩 좀 해요.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지금. 전리커크가요. 네. 우리가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투표 현장에 5명씩 데리고 가자. 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연동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만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5명, 10명씩 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저항권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이재명 정부를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5명씩 10명씩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 14면에 그 자유만평 한번 보여줘봐요. 만평. 예. 어제 만평이 14면에 자유만평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14면 자유만평이면 대한민국은 해체 중이다. 검찰 해체했지, 방송 장악했지, 뭐 모든 역사 장악하지,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공화국이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권리를 자유민주주의의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 강은식 목사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전문을 보면 마지막에 국민의 저항권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의 지금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이것마저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제 국민이 이럴 때 우리는 가슴만 조아리지 말고 또 분노만 하지 말고 이번 10월 3일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리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10월 3일 우리 1천만 성도는 물론 30만 목회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10월 3일입니다. 1시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우리가 지켜내가고 또 헌법에서 점점 사라지는 이 중요한 조항들을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권을 살리고 권리를 회복하고 또 나라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10월 3일 모두 함께 광화문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홍동영 목사님. 예. 지금 전 강원 목사님께서 7년 전부터 이 나라가 지금 해체돼 가고 있고 지금 망하고 있다가 아니고 망했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참 피눈물 나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오늘의 강화문 현상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100% 그는 적중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6.25 사변 때는 그래도 낙동강이라고 하는 지형 지연물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남침이 저지되었고 다부동에서 용감한 우리 그 국군이 방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경상도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격할 기회를 가졌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전국이 전부 다 저놈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끝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국민 저항으로 이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회복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광화문을 나서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패배주 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우리 그 형제 목사님 중에 말하던데 여리고 작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평일날 한 바퀴 돌 때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런 뭐 그만을 간 적이 없는데 마지막 날은 D-Day 때 그냥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고 붕괴되고 여리고성이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경관 여리고성도 무너지듯이 경관 바벨론도 무너지듯이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 종북 이런 친중 정권들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한미 동맹까지 다 파괴되어지는 이 마당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대단한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콧김으로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건지는 마음으로 혁명적인 정신으로 이번 토요일 날 이번 금요일입니까? 10월 3일 날 전 국민이 다 떨쳐 일어나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노예 생활에 지금 저 인간들 보십시오. 그 인간 같은 게 있는가 저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월 3일 날 다 참여하자 그래서 국민 저항 선언문을 한번 좀 봉독을 좀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국민 저항 선언문.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하늘이 열리고, 이거 장학일 목사님이 쓴 거죠? 이거 그냥 읽으세요. 민족의 뿌리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인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법치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일부 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파괴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와 저항권으로 맞서겠다. 우리의 선언. 그거는 홍동영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선은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수호한다. 국가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 저항권은 정당한 방패이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진실과 양심으로 저항하며 정의와 질서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 우리 국민은 통합을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부패와 불의를 거부하며 자유, 평등, 공화와 법치 위에 세워진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정의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의 저항을 기록하고 증언한다. 자, 우리의 다짐, 강은식 목사님. 우리의 다짐, 오늘의 선언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끝까지 자유를 지킬 것이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저항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이 이 땅 위에 다시금 살아 숨쉬도록 우리는 행동하고 연대함으로 승리하도록 10월 3일 오후 1시 광화문으로 모이자. 네. 모이자.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 인사 말씀하고 국민 저항권이 이제는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10월 3일 1시 이날 놓치지 마시고 지금 모든 딴 데서 각계전투하면서 외치던 사람들도 다 모여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국민 여러분들은 광화문으로 다 나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천만이 모여들어서 저들이 기절초풍하고 이거 우리는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지지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70-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분명히 우리는 10월 3일은 비폭력 무혈혁명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데 우리 전준환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 결론 내주시죠. 네, 오늘 1시에 그 자교총의 그거 있나? 저기들 그 각 교단 대표들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전지현은 또 우리 홍 목사님이 또 광고하실 것입니다. 1시에 다 모여서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10월 3일 날 총력으로 우리 같이 다시 모이자는 그런 모임이니까 아마 출발하신 분들은 오시는 줄 압니다. 일단 10월 3일 날은 모두가 다 같이 광화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합시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그냥 이불 속에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위기식을 느낀 줄 압니다. 뭐 광문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애국의 힐셀에 나오는 목사든 그냥 뒷전에 있는 사람이든 나는 이 뒷전에 있는 목사들 비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위기식을 느끼면서 뭔가 모르게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박탈당하면 예배의 자유도 없고 우리가 여기 방송할 자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땅에서는
속에서는 잠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저 나름대로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참 끔찍한 세상에 1초도 저는 숨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에 있는 이 전전 전국에 있는 대표회장과 그리고 또 각 대표회장 밑에 있는 사무국장 그리고 수도권에는 지역 회장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 3일 앞두고 다시 많은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은식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죠. 지금 우리는 지금 도마 위에 놓인 대한민국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요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이 알다시피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월 3일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 없는 자유를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가 독립군 마음, 독립군의 자세, 독립군의 정신을 가지고 10월 3일 커크가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이 5명이 아니라 10명씩 동원해서라도 이번 10월 3일 우리 광화문 그리고 또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 용산까지 포촉할 수 있도록 이번 10월 3일 전 국민이 함께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3일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항권을 가지고 국민이 모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져 가는 그러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권리, 이것을 국민이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3일 우리는 살아 숨쉬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따로 모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연대합시다. 불편하면 연락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까지라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모여달라고 애원하겠습니다. 10월 3일 오후 1시 광화문입니다. 집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손을 잡고 나와서 대한민국 지키자. 지금 이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를 넘어서 공산화 직전입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제2의 홍콩과 같이 폭동이 일어나도 저들이 맞짱을 떠서 바로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을 외치는 자들을 섬멸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지켜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을 던져야 할 땐 던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존 세력들이여 죽읍시다. 젊은이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10월 3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지켜냅시다. 그날 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